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는 김용민 청장님, 그리고 앞서 멋지게 사회를 봐주신 윤석빈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 건전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기존의 사기죄로 많은 사건들이 형사소송이 제기됐고, 또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규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특정 금융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많은 디지털 자산, 내부자 거래, 시세 조정 또는 부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증권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증권으로 인정되는 토큰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거고,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큰에 대해서는 2024년 올해 법이 통과돼서 내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제 법들은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요. 자본시장법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조항도 있고, 과태료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로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약관을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거래소들은 전 세계 상위 20위 안에 드는 그런 글로벌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약관들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낸스를 보면은 여기 arbitration agreement to arbitrate, 그러니까 약관에 이제 중재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HKIAC 홍콩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하도록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도 이렇게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Applic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그 이외에도 이제 클래스 액션 웨이버 조항도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포기하겠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크라켄도 유명한 거래소인데 여기도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제미니라는 거래소에도 중재 조항이 있고요. 쿠코인에도 중재 조항이 이렇게 약관 102조에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커미션에서 중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도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커미션에서 중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중재 기관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이제 중고법도 홍콩법으로 되어 있고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는 이제 AAA는 아메리칸 아비트레이션 어소시에이션 미국 중재 협회고요. 중고법은 캘리포니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켄은 중고법이 캘리포니아법, 그리고 제미니는 뉴욕주법을 중고법으로 하고 있고요. 쿠코인하고 바이비트는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센터를 중재 기관을 하는데, 쿠코인은 세이셸 법을 중고법으로 하고, 바이비트는 싱가포르 법을 중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는 이제 집단 소송 포기 조항, 그러니까 클래스 액션을 이제 포기한다, 그런 조항이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관 조항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과 영국의 판례를 보시겠는데요. 이 약관 조항이 항상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 약관 조항을 깨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이 집단 소송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는 이 조항이 빠졌는데요. 이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요건이 지금 이 법률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지는 않고 현행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요건이 좀 맞추기 어렵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보시면 제1호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되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일 것이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 다른 요건들도 좀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요건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100만 개가 총 발행 수량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2,100만 개가 전부 다 채굴된 것은 아닌데 대략 뭐 2,100만 개 중에서 1,500만 개 정도 채굴됐다고 봤을 때 100만 분의 1이면은 아니, 10,000분의 1 이상이 되는 그 당사자들을 모아야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1,500만 개라고 봤을 때도 그 비트코인 1,500개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사자를 모아서 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 횟수가 1,500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요새 시가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600조 정도, 600억 4천만 원 정도로 봤을 때 600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그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집단 소송을 그 제기할 수 있게 돼서 그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위해서 집단 소송 제도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 조항 때문에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집단 소송을 도입하지는 않고 앞으로 뭐 그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 법무부도 그렇고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단계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법률안이 제정이 될 때 아마 이 내용이 다시 들어갈 집단 소송에 관한 내용이 다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집단 소송과 이제 중재는 그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 소송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중재는 이제 중재인이 하는 거니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집단 소송이냐 중재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2010년입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보시면은 대한제당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관에 이제 중재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개별 약정에서 합의를 해야지 약관에다가 중재 조항을 넣는 것은 무효다. 그래서 이 약관 조항을 수정해라 이렇게 시정 공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0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에다가 중재 조항을 넣어놓으면은 뭐 보통 그 소비자들이 약관을 일일이 다 안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넘어간 사이에 나중에 중재 조항이 있다고 하면은 난 명시적으로 중재 합의를 하지 않았다, 중재 합의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중재 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 공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10년에 그 심결례고요. 그 사이에 그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중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에도 중재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명시하는 등 중재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모든 약관에서 중재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무조건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요 약관에서 중재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에도 상당히 좀 판례가 있는데요. 그 EU하고 미국의 좀 입장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보호를 더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와의 분쟁일 때는 많은 경우에 그 중재 조항을 무효로 해서 그 약관에 중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관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조스타자 클레로 판결과 2006년에 그리고 2009년에 아스터컴 판결이 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서는 스페인 법원이 무효한 소비자 모바일 통신사 간 약관의 중재 조항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중재 절차 중에 중재 조항의 무효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재 진행 중에 원고가 물론 이제 약관의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내가 명시적으로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고 약관의 그 중재 조항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그거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절차도 없었는데 유럽 그 사법재판소 ECJ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국의 법원이 EU의 소비자 계약이 부당한 약관 조항에 관한 지침, 그 밑에 보시면은 뭐 Directive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 요 지침에 EU의 공공정책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중재 판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 판결이고요. 그 3년 후에 2009년에 또 유럽 사법재판소 오스터컴 판결에서 또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소비자는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중재 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해당 중재 판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승소한 회사가 소비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그 강제 집행 절차에서 소비자가 이 중재가 무효다, 이미 확정된 중재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중재 장소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그 중재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중재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거기까지 이제 교통비가 그 소비자 분쟁이다 보니까 뭐 물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데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스페인인데 뭐 마드리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까지 교통비가 더 많이 드는데 물품 가격은 교통비보다 더 싸다. 뭐 이런 근거를 들었고요. 또 중재 장소는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거리가 멀고 약관에는 중재 장소가 정확한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약관은 회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약관에 있는 중재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다 끝난 중재 판정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는 좀 약관의 중재 조항에 대해서 무효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크라켄을 크라켄 약관에서도 봤었는데요. 크라켄도 아까 보셨다시피 크라켄 거래소의 약관에도 이제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그 JAMS 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의 규칙에 따라서 중재를 하도록 그 크라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그 약관에 따라서 JAMS, 제임스 이 규칙에 따라서 중재를 다 했어요. 중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재 판정이 다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중재에서는 소비자가 패소했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고가 채채킨이고 피고가 페이워드인데 페이워드가 이제 크라켄 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중재에서 패소했는데 그 소비자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다시 영국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중재에서 패소했는데 영국 법원에 다시 제소를 해요. 그 이유는 이게 소비자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영국 법에 따르면 소비자 관련 사건은 영국 법원에 관할 권이 있다.
근데 그 중재 조항이 유효라면 영국 법원에서 약관의 중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할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영국 법원에서 또 본안을 열어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재한 거는 이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솔리마니 앤드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는 그 영국 판결이 있는데요.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이제 NFT를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영국 사람이 이제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이제 미국 델라웨어에 등기된 미국 회사고요. 그 솔리만이라는 영국 사람이 여기서 이제 NFT를 샀는데 뭔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니프티웨이 약관에 또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중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소비자는 영국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1심 법원, 하이코트가 이제 1심 법원 그 일정 금액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 민사 사건에서 하이코트가 이제 1심 법원인데요. 그래서 하이코트의 1심 법원이 하이코트에서는 이제 약관의 중재 조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관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2심에서 코트 오브 어필에서 이게 역시 이제 소비자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약관에 중재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고 소비자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영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 그래서 관할이 없다고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깨고 항소 법원에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조항이 있어도 법원에서 이제 관할이 있다고 하면은 중재 조항이 그 효력이 없는 거죠. 영국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태도는 이런 식으로 중재 조항의 효력을 법원에서 많이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관련 사건인 경우는 그런데요. 그 미국은 좀 전향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AT&T 판례에서는 이제 재구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유럽과 비슷하게 이제 법원의 중재 조항이 무효라고 봤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제 중재 조항이 유효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중재 조항이 있으면 중재 조항 약관이 있더라도 중재 조항을 유효로 봐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최근에 코인베이스 판결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죠. 여기 코인베이스 판결에서도 이제 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내렸는데 코인베이스 아까도 같이 보셨다시피 코인베이스 약관에도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재 조항이 무효라고 본 거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중재 조항이 무효라고 봤는데 그래서 중재 조항이 무효라고 보고 집단 소송을 그냥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가 항소를 해서 재구 순회 법원으로 가고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결론이 나와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게 중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송 절차를 일단 중지시키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안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 조항이 유효다 무효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봐서 중재 조항이 유효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좀 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송과 중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은 집단 소송은 이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관련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대표로 나서서 많은 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 따르면 확정 판결은 재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항소 상고로 해서 3심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법원에 판례가 직접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의 장점을 보면은 이제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명예훼손이나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심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절차의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가상자산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에서 중립적인 제3국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유연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에서는 좀 중재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